어쩜 그렇게 맑아. 강민정의 낭독과 노래. 안녕하세요. 산무곡 영성 네트워크 소속 싱어송라이터 강민정입니다. 그토록 영롱한 강민정의 낭독과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성전에 올라가다, 목수의 아들, 기억나게 하는 자, 선물, 출가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로 보내주고 푸르렀던 여름 빛나던 네 꿈들. 성전에 올라가다 12살, 아니 정확히는 14살이 되던 해 6월절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왕복 보름이 넘는 긴 여정의 순례길이 될 거라고 어머니가 귀뜸해줬다. 나는 참으로 이 날을 기다렸다. 거길 가면 지혜로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어머니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 깊은 물음들이었다. 성전은 시끄럽고 복잡했다. 짐승들의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노린내, 사방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의 땀 냄새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복잡한 시장 바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나는 정해진 규례대로 유월절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혼자 성전에 남은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파에 밀려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성전의 바깥들 한 구석에서 인파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쯤 성전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 가까이로 다가섰다. 그들은 뜻밖의 불청객에게 조금 놀란 듯 경계의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아직 어린애 티를 벗지 못한 내 모습에서 조금은 안도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 야훼와 그의 선택받은 백성 사이의 계약이다.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했다. 우리의 신 야훼는 누구입니까?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해방의 신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신이라면 지금 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과의 계약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물음이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았는지 그들은 나를 제사장의 뜰 한편에 놓인 돌탁자로 데려갔다. 돌탁자를 가운데 두고 나는 그들과 마주 앉았다. 몇몇은 내 물음이 시답지 않다는 듯 탁자 주변을 서성거렸다. 나와 정면으로 마주 앉은 율법학자가 10계명을 줄줄이 나열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제4계명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줄줄이 계명을 나열하던 율법학자가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듯 머뭇거렸다. 나는 다그치듯 다시 물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 야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후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를 삼아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찾아온 손님과 종들, 하물며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신 것이다. 탁자 맞은편 우측에 앉은 율법학자가 대답했다. 자신이 생각해도 대답을 잘했다 생각했는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다.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다. 그렇다면 일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런데 세상살이에 일 말고 다른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들은 내가 아직 어린 탓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인 듯 싶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어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굶어라. 그것이 우리의 신 야훼의 법이다. 야훼의 법은 1.1획도 예외가 없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단호함을 넘어 자못 비장하기까지 했다. 안식일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무하던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앞에 끌고 왔다. 그의 곁엔 대제사장 아론과 많은 회중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마땅한 판례가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가두어 두게 했다. 그날 밤 모세는 우리의 신 야훼의 말씀을 들었다.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 밤 모세는 온 회중에게 야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다. 회중은 모세의 말에 따라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것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내린 첫 번째 판례다. 우리의 신 야훼는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군요. 나는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율법학자의 말이 끝나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그들이 말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시간이 늦었다는 듯 자꾸만 몸을 비틀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직 많은 물음이 남아있음을 말했고 그들은 내일 아침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약속한 시간에 돌탁자로 갔다. 그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제 그들이 읊어준 십계명을 줄줄이 떠올리며 그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어제 보이지 않던 율법학자도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의 조상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지냈는데 우리는 왜 그들의 노예가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 파라오의 후손들이 그 일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처음 보는 율법학자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 물음에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조는 요셉입니까? 아니다. 우리의 시조는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이다. 요셉은 그분의 3대 손이다.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이 인류의 시조입니까? 아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다. 아담은 누가 낳았습니까? 우리의 신 야훼께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나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율법학자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조상을 아담, 아니 그분을 빚으신 야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화이기 때문이다. 신화가 무엇입니까?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증할 수 없다.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 야훼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없는 것입니까? 그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율법학자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다.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왜 입증할 수 없습니까? 마주 앉았던 율법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날 오전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우리의 대화는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오전에 마주 앉았던 율법학자는 오후에 나타나지 않았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탁자 건너편에 마주 앉은 늙은 율법학자에게 물었다. 자기와 정운한 여인이나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신에게 정해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지은 죄는 간음죄가 맞습니까? 그렇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땐 여자를 공회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고 그 판결에 따른 벌을 받게 하면 된다. 간음한 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마 재판에 세울 수도 없었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간음 사실을 숨기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됩니까? 그렇다. 죄가 된다.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를 지은 자의 죄과를 숨기고 도리어 그와 통간하였으니 그 또한 간음죄에 해당한다. 남자는 다만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죄는 죄다. 나는 아버지의 고뇌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율법과 사랑 사이의 외줄타기.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괴로워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이들과 더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율법학자들을 보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몇 가지 더 물어야 할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때 고향으로 내려가던 어머니 아버지가 성전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몹시 놀랐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굳은 표정의 아버지 얼굴을 흘끔 쳐다보고는 목소리를 높여 나를 나무랐다. 예수야, 우리에게 어쩌자고 이렇게 한 것이냐?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은 줄 아느냐? 나무라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 밑바닥엔 한없이 따스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 기억이 되살아났음을 알렸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때 율법학자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의 총명함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내가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잠옷 뿌듯해하는 눈치였다. 목수의 아들. 성전에서 돌아온 날부터 나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배웠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일하는 법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했다. 집을 고치거나 가재도구 따위를 만드는 일이었다. 가끔은 화덕에 불을 피워 부러지거나 무뎌진 농사용 도구들을 벼리거나 다시 만들기도 했다. 레바논산 고급 목재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고급 목재들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주로 폐목재를 이용해 가재도구들을 만들었다. 식탁의 다리나 가구에 부착하는 손잡이들은 헬몬산에서 베어온 죽은 올리브 나무나 그 가지들을 이용했다. 15살이 지나고 난 뒤로는 아버지를 따라 가버나움과 디베레아의 폐선장을 종종 다녀오곤 했다. 폐선장에서 구하는 목재들은 대부분 그냥 가져오거나 화목을 구할 때 지불하는 가격 정도로 흥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반비는 애누리가 없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절을 대로 절여진 폐목재들은 그 무게가 엄청났다. 아버지와 내가 등짐을 진다 해도 갑판을 뜯은 송판 몇 장 정도가 고작이었다. 방법은 나귀를 이용한 운반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귀를 끄는 인부와 나귀의 품삯을 함께 지불해야 했다. 언젠가는 나귀 3마리로 자재를 운반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폐선장에서 욕심껏 자재들을 고른 탓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마당가에 모든 자재를 부려놓고는
볼멘 소리로 툴툴거렸다. 운송비가 이렇게 비싸서야 남는 게 있나. 이건 원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인지. 아버지의 머릿속은 온통 당신 손끝에서 다시 태어날 어여쁜 새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할 위대한 창조의 도구들 앞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서 있는 것이다. 그 옛날 자애로운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은 목공소로 세리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목공소 바닥에 침을 뱉었다.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 밀린 인두세와 목공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빈 작업대를 망치로 두드리며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세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까지 형편을 봐줄 만큼 봐줬다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세리가 목공소에 왔던 것은 한 반년 전쯤이었다. 그때도 아버지는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우겼다. 곁에 있던 어머니가 보다 못한 나머지 세리에게 궁핍한 살림 형편을 얘기했다. 그때 세리가 어머니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어려운 형편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어머니는 무슨 희소식이라도 만난 듯 두 귀를 세웠다. 세금을 걷는 우리들도 로마에서 요구한 납기일을 맞춰야 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댁으로 나온 세금을 제가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은인이라도 만난 양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대신 낸 세금은 올해 연말까지 갚아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편을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꼭 갚아주셔야 합니다. 세리가 돌아가고 나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며 호되게 핀잔을 주었다. 저것들이 속절없이 우리 세금을 대신 내주는 줄 알아? 저것들 고리대금 업자라고. 아버지의 말대로 어머니는 부과된 세금과 그에 대한 6달치의 이자까지 셈을 치러야 했다. 세리는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망치로 빈 작업대를 두드렸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이튿날 오후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왔다. 재혼을 하게 되어 새로운 가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러 마실 것을 내오게 했다. 목공소에 갑자기 활기가 돌았다. 백부장은 4명이 앉을 식탁과 의자, 안락 의자 2개, 낮은 차탁과 진열장, 벽에 설치할 선반 4개를 주문했다. 아버지는 백부장이 그려온 도면을 함께 보며 가구들의 길이와 폭, 높이를 일일이 확인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백부장은 아버지가 제시한 제작비를 한 푼도 깎지 않았다. 백부장은 아버지가 만든 가구를 가나 동네의 어느 집에서 보았다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는 제작비의 절반을 착수금으로 지불했다. 마실 것을 들고 나왔던 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렸다. 백부장은 아버지가 만든 대장간을 둘러보며 직접 만든 거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입안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을 수 있냐고 감탄을 연발하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보름의 말미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줄일 수는 없겠습니까? 새 신부가 들기로 한 날이 보름 뒤라서. 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으며 날수를 계수하더니 제작 기간을 열흘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가구들은 어디로 가져다 드려야 할지. 열흘 뒤에 제가 부하들과 가지러 오겠습니다. 부대 내에 있는 나귀 몇 마리 끌고 오면 되니까 운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한시름 덜어낸 듯 백부장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제가 비용을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부장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사용할 가구의 가치를 조금도 깎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날짜만 제대로 맞춰주십시오.
마당까지 백부장을 배웅하고 난 우리는 목공소로 돌아오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으며 잘됐다고 소리쳤다. 아버지도 신이 났는지 어머니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있는 곳조차 아랑곳 않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이튿날 새벽부터 목공소는 잔치집처럼 부산했다. 어머니도 목공소에 나와 일을 거들었다. 아버지의 섬세한 손놀림 끝에서 폐선장에서 가져온 빛바랜 목재들은 육중한 식탁으로 안락 의자로 다시 태어났다. 가구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어머니와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멋쩍은 웃음만 흘리셨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공구를 챙기거나 끼워 맞춤 작업을 거들었다. 나는 완성한 가구들의 날카로운 모서리와 길을 모래종이로 다듬는 일과 가구 표면에 올리브유를 바르는 일을 했다. 약속한 날이 하루 이틀 다가왔다. 목공소 한편엔 하나둘 완성된 가구들이 쌓여갔다. 가구 하나가 완성되고 나면 아버지는 곧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나갔다. 아버지가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언제나 동일했다. 맨 먼저 아버지는 자기만 알아보도록 그린 도면을 앞에 놓고 한정없이 앉아 있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한나절씩 걸리기도 했다. 그때는 어머니도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머릿속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어머니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하셨다. 우리는 그 말을 신호로 숨도 쉬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건네는 음료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완성된 머릿속 그림을 따라 부재를 고르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마당가에 늘어놓은 폐목재들 사이를 서성거리며 때로는 목재들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모로 세운 후 멀찍이서 바라보기도 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두 번째 작업 과정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과정이 뒤바뀌기도 했다. 머릿속 그림을 완성한 후 부재를 찾기도 했지만 특이하게 생긴 부재를 만나면 거기에 맞춰 머릿속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아버지의 작업 과정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자애로운 하늘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도 내가 하려는 일도 모두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부재를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된다. 아버지는 골라놓은 목재들을 작업대로 옮기고 도면에 따라 재단한 후 이어붙일 것은 붙이고 짜 맞출 것들은 짜 맞춘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는 목공 작업의 전부였다. 물론 변화를 주기 위해 끌로 구멍을 파거나 파낸 구멍에 올리브 나무 동가리를 박아 넣기도 했다. 아주 가끔씩 말이다. 제7일 안식일이 되었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목공소에 나가 있었다. 언제나 나는 아버지의 망치질 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날은 망치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약속한 날짜에 일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그간의 작업 속도로 미루어 보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체결했다는 신과의 약속과 보잘것없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사람과의 약속 앞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목공소로 나갔다. 언제 나왔는지 작업대 옆 의자엔 어머니가 죽은 듯 앉아 있었고 대장간 앞 등받이 없는 의자엔 아버지가 미동도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현관 앞 계단에 걸터 앉았다. 숨소리조차 사라진 무거운 침묵 속에 아버지의 혼잣말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도 다윗의 자손이거늘. 나도 다윗의 자손이거늘. 반나절이 다 지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망치질 소리가 목공소를 울렸다. 참으로 무겁고 긴 하루였다. 약속한 날짜에 백부장은 부하들 몇이 끄는 나귀들과 함께 목공소에 나타났다. 완성된 가구를 돌아본 백부장은 연신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는 백부장이 건넨 잔금을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선 6명의 동생들이 태어났고 나도 어느새 20이 훌쩍 넘은 청년이 되었다. 아버지는 동생들의 목공소 출입을 엄격히 금하셨다. 그렇다고 그들을 살갑게 대하거나 따로 총애하지도 않으셨다. 일거리는 9식구가 연명할 만큼 근근히 이어졌고 가족들의 건강 또한 그만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회당장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내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집사라는 사내는 회당장과 가까이 지내는 어느 백부장의 소개로 이곳을 알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사와 몇 마디의 이야기를 더 주고받더니 이내 알았다며 그 사내를 돌려보냈다. 사내가 목공소 문을 나서자마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듯 물었다. 집수리. 아버지는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곁에는 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올망졸망 서 있었다. 집수리요? 가버나움 회당장의 집인데 집이 너무 낡았다고 우선 실내부터 손을 봤으면 좋겠대. 어머니의 입가에 희색이 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집수리 한 채를 하고 나면 반년 살림살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회당장의 집이라니 돈 떼일 염려도 없었다. 내부만 손을 본대요. 그 사람 참. 아버지는 물음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듯 어머니를 슬쩍 흘겨보았다. 우선 내부부터 고치고 점차 외부도 손을 보겠대. 그 일도 맡기겠대요. 할지 말지는 내가 내려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그 일도 맡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막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어머니에겐 사흘 정도의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다. 공사를 맡기로 하면 자재 주문도 해야 하고 필요한 공구들도 구입해야 하니 시간이 제법 걸릴 거요. 필요한 공구가 가버나움에 없으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다녀와야 할지도 모르. 목공소에 있는 공구들은 예수에게 챙기라 하고 시간 되면 시장 떡집에서 주문받은 돔 하나 만들어 보라 하시오. 내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을 전했다. 나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예정보다 하루 늦은 나흘째 오후가 되어서야 목공소로 돌아왔다. 나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말한 대로 떡집에 납품할 도마를 완성해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손에는 천조각에 둘둘 말린 한 꾸러미의 공구들이 들려 있었다. 어떻게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물으셨다.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물이나 한 잔 줘. 아버지는 공구꾸러미를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맡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비로소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이에요? 정말 맡기로 한 거예요? 얼마에 맡기로 했어요? 품삯만 100데나리온. 자재는 자기들이 구입하기로 하고. 마침내 어머니 입가에도 한박 웃음이 피어났다. 물은 안 줄 거요? 안 주면 다른 집 가서 먹고 오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놀리듯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어머니는 다시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저녁 목공소에는 파티가 벌어졌다. 아버지는 대장간 화덕에 불을 피웠고 어머니는 작업대 위에다 새하얀 식탁보를 깔고 음식을 차렸다. 그날만큼은 동생들에게도 목공소 출입이 허용되었다. 동생들은 신이 나서 목공소 구석구석을 뛰어다녔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제법이더군. 내일 오전 떡집에 갖다 주라 하구려. 어머니는 발그레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피식 웃었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다.
이틀 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배웅하는 어머니에게 둘이서 부지런히 하면 20알 정도 될 거라고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우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목공소 문 앞에 서 있었다. 기억나게 하는 자. 가버나움 회당장의 집은 비록 낡았지만 넓은 2층 집이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셋문이 있고 셋문을 통과하면 거실이 있었다. 거실은 넓고 높았다. 이번 공사는 거실을 중점적으로 손보는 작업이라고 회당장의 집사가 설명했다. 거실 공간은 1층과 2층이 통짜로 뚫려 있었는데 1층 안쪽으로는 다른 가족들의 방과 집안일 하는 여자들 방, 그리고 식당이 있었고 2층엔 회당장의 서재와 침실이 있었다.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은 거실 오른편에 놓여 있었는데 발판 하나하나가 색깔이 다른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회당장의 집사는 공사 기간 동안 우리가 묵을 곳을 안내해 주겠다며 앞장서서 걸었다. 집사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본체 뒤편에 위치한 별채였다. 별채는 출입로가 본체와는 다른 쪽으로 나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집사가 생활한 곳이라고 했다. 별채에는 작은 주방과 욕실이 딸린 제법 큼직한 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집사는 제 집인 양 섬짐을 쓰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자제는 언제 들어옵니까? 숙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아버지가 물었다. 레바논산 목재들은 내일 당도할 거고 베니게에서 들여오는 석재와 장식품들은 며칠 뒤에 당도할 거요. 발판 설치에 필요한 목재와 송판도 부탁드렸는데 그건 이미 와 있소. 그럼 내일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옆에 있는 젊은이는 아들이요? 아버지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부터 발판 설치 작업이 진행됐다. 거실 높이가 8규빗이 넘었기 때문에 4규빗 높이로 발판을 설치해야 했다. 사방을 둘러 설치하는 발판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렸다. 그 사이 두께와 넓이가 다르게 제재된 레바논산 목재들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에 따라 거침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아버지는 기존의 회벽 위에 덧붙였던 낡은 목재와 천들을 모두 철거하고 본 벽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낡은 창틀과 창틀에 덧댄 나무들도 모두 뜯어냈다. 하루가 지나자 거실의 벽들은 건축 당시의 민낯으로 되돌려졌다. 목재가 덧대어져 있던 자리나 천이 발라져 있던 곳은 세월의 흔적이 덧칠되지 않은 채 하얀 회벽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대패질을 시작했다. 목재들이 1차 가공된 상태로 들어왔다지만 제재소의 거친 톱날 자국은 목재 표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패를 든 아버지의 손길이 목재의 표면에 닿을 때마다 까슬까슬하던 얼굴은 만질만질한 피부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의 대패가 지나는 자리에는 일정한 얇기의 대패밥이 깃털처럼 뽑혀 나왔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내 쪽으로 대패를 불쑥 내밀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엉거주춤 서 있었다. 어서 받아라는 듯 아버지는 대패를 흔들어 보였다. 목공소에서 아버지 몰래 대패질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건 폐목재였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건 목재 중에 최고급으로 친다는 레바논산 백향목이 아닌가. 나는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몇 차례 더 대패를 흔들었지만 나는 차마 그것을 받아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턱 밑에까지 차올라 울음이 되어 터질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한없이 작아진 나를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내 손을 낚아채더니 소나기의 대패를 쥐어주었다. 나는 변명할 짬도 없이 대패를 잡고 말았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떠밀어 아버지가 서 있던 작업대 앞에 세웠다. 그리고는 한마디 툭 내뱉었다. 대패 앞에서는 다 같은 나무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용수철처럼 튕겨져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았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아버지는 대패절된 목재들을 옮겨놓은 또 다른 작업대로 갔다. 그리고는 목재의 길이를 재고 톱으로 자르고 끌로 구멍 뚫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가버나움에 오고 난 뒤 2번의 안식일이 지나갔다. 여기는 회당장의 집이라 꼼짝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안식일 날이면 아버지는 문 밖 출입도 않은 채 하루 종일 잠만 잤다. 그 사이 레바논산 목재들은 동이 났고 거실은 백향목 향기로 빼곡히 채워졌다. 이제 남은 일은 베니게에서 들여온 대리석으로 바닥을 까는 것과 회벽을 다시 바르는 일, 그리고 장식품 따위를 설치하는 일들이었다. 이 속도라면 예정한 20날 안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았다.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일은 매우 정교했다. 먼저 내 벽에 수평을 잡고 실을 띄었다. 그리고는 실과 실을 연결하여 바닥 전체의 수평을 잡았다. 아버지는 미리 띄워놓은 수평실에 맞춰서 대리석을 한 장 한 장 이어 붙였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리석 설치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렸다. 회벽을 바르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오래전 대장간을 만들 때처럼 석회 가루를 물에 개어서 벽에 바르면 되는 일이었다. 내가 먼저 물에 갠 석회를 일정한 두께로 바르면 아버지는 그 위에 무늬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석회가 마르자 거실은 깨끗한 흰색 바탕 위에 은은한 백향목 빛깔이 어우러져 정갈하고도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당장은 물론 아버지도 몹시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이제 장식품만 부착하면 된다. 마침내 예정한 20날째 아침이 되었다. 장식품들을 설치하는 일도 모두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한 가지 작업이 남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당장의 가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부착하는 일이었다. 사실 그 일은 별것 아닌 손쉬운 작업이었다. 발판이 철거되기 전이었다면. 그러나 그 일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공사가 끝나는 날에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룩한 의식처럼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회당장의 의견 탓이었다. 아버지도 별일 아니라는 듯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벽체와 대리석 바닥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회당장 옆에 서 있던 집사가 말했다. 아버지는 두툼한 천을 가져다가 사다리에 내 발을 감쌌다. 다윗의 별이 부착될 거실 중앙에 8규빗 높이의 사다리가 비스듬히 놓여졌다. 집사는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맨 아랫단을 붙잡았고 아버지는 사다리의 4번째 단에 올라서서 회당장이 건네주는 다윗의 별을 받아들었다. 아버지는 못 하나를 입에 물고 한 손엔 다윗의 별을 든 채 능숙한 솜씨로 사다리를 올라갔다.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길이 아버지에게 고정되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사다리 끝단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미리 표시해둔 자리에다 다윗의 별을 갖다 대며 소리쳤다. 이대로 고정해도 되겠습니까? 좋소, 그대로 고정하시오. 회당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사다리에 몸을 밀착시킨 후 사다리를 잡고 있던 손을 떼어 다윗의 별에 난 구멍에다 못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망치를 꺼내 망치질을 시작했다. 못은 다윗의 별에 난 구멍을 통과해 회벽 깊이 들어가 밝혔다. 단단하게 굳은 회벽에서 2번 불꽃이 튀었다. 됐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의 별을 잡고 있던 손으로 사다리 끝단을 잡으며 외쳤다. 회당장은 대답 대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다리가 휘청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버지는 대리석 바닥에 반드시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다. 뒤통수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대리석 바닥을 물들였다. 아버지는 그대로 잠이 든 듯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회당장이 급히 부른 의원이 2명이나 다녀갔지만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별채로 옮겨졌다. 그날 밤 별채는 가랑가랑 이어지는 아버지의 숨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집사가 별채로 왔다. 집사는 잠시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더니 내게 눈짓을 했다. 나는 집사를 따라 본체 안으로 들어갔다. 하룻밤 사이에 공사 흔적이 말끔히 지워진 거실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안에는 회당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친의 일은 참으로 안 됐네. 의원들 말로는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하니 희망을 버리지 말게나. 나는 가벼운 목리로 대답을 대신했다. 본래 자네 부친과 100데나리온의 계약을 했네만 사다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집사의 잘못도 있고 하니 조금 더 생각해서 넣었네. 치료비에 보태도록 하게. 품꾼 하나를 사두었으니 부친을 잘 모시게. 여러 날 동안 고생이 많았네. 나는 품삯이 든 천주머니를 받아들고 별채로 돌아왔다. 잠시 후 품꾼 하나를 데리고 집사가 들어왔다. 미안하네. 아버지가 쾌차하기를 바라네. 나는 그렇게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들것에 실려온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안해하던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듯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안방 침상에 누인 품꾼은 들것을 둘둘 말아 어깨에 메고 서둘러 묵공소를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그 상태로 달포가량 잠만 잤다. 어머니는 의원이 가르쳐준 대로 긴 대롱을 이용해 묽게 끓인 미음을 아버지의 목 안으로 밀어넣었다. 어머니가 머금었던 미음이 대롱을 타고 목구멍 너머로 흘러들 때면 아버지는 콧구멍에다 방울방울 코풍선을 불어서 살아있음을 확인시켰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동안 동생들은 마음 놓고 목공소 안을 뛰어다녔다. 그 사이 나는 가나 회당에 내려가 바리사이파의 사람들 며칠 만나기도 했고 디베라에 가서 열심당원들의 집회에도 참여해 보았다. 조금 멀리는 사회부군의 동굴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사마리아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는 늙은 랍비를 만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기다린다는 메시아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을 황폐케 하는 로마의 식민 통치와 해방을 꿈꾸는 유대인들의 투쟁,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뿌리 깊은 죄의식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것은 선민으로서의 의무감이나 지적 허영이 아니었다. 동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식이나 정의감 따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내 마지막 기억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다. 아버지가 몸져 누워있는 동안 일거리 몇 가지가 들어왔지만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나는 작은 탁자 2개와 도마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물건 가져간 게 언젠데 아직도 돈을 안 갚아. 내 이놈 영감쟁이를. 신발을 반쯤 신은 채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온 건 조금 전까지 죽은 듯 누워있던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혼비백산한 얼굴로 뛰쳐나왔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어머니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듯 수염덥수룩한 아버지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말리지 마. 내 오늘은 이놈 영감쟁이 요절을 내고 만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영감쟁이? 당신 무슨 꿈 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잠꼬대했던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어디서 망령 난 사람 취급이냐는 듯 어머니를 잔뜩 노려보았다. 오늘은 누구든 그 영감쟁이 편만 들어봐. 내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는 비척거리며 목공소를 나섰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아버지가 깨어났다. 의원들의 말대로 기적처럼 일어났다. 아버지는 이미 마당을 지나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어머니와 나는 서둘러 아버지를 뒤를 따라갔다.
비척비척 걷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시장 모퉁이를 돌아 곧바로 떡집을 향했다. 이 사람 요셉, 이제 괜찮은 겐가? 정신이 돌아왔어. 밖에 놓인 진열대를 정리하던 떡집 주인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반색을 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다짜고짜 떡집 주인의 멱살을 잡았다. 어디서 대먹지 않은 수작질이야. 당장 내놔 내 품삯. 해 넘어간 지가 언젠데. 이 사람 요새 왜 이러는가. 품삯이라니. 무슨 품삯 말인가. 떡집 주인은 도통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슨 품삯?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이번에는 어림없다. 아버지는 잡고 있던 멱살을 다부지게 고쳐잡았다. 옷깃에 쓸려 목덜미가 시뻘개진 떡집 주인이 통사정하듯 말했다. 이 손 좀 놓고 말하게. 안 준 품삯이 있다면 내 다 세매 줘서 줄 테니까 제발 이 목 좀 풀어주게.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제야 아버지는 다부지게 움켜잡았던 소나기의 힘을 풀었다. 아버지가 두어 걸음 물러서자 떡집 주인이 맥없이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뒤따라온 어머니가 떡집 주인에게 달려갔다. 어머니는 떡집 주인을 일으켜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요. 지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비로소 무슨 상황인지 알았다는 듯 떡집 주인은 어머니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몸을 일으켜 세운 떡집 주인은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고치며 아버지에게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성질하고는. 미안하네 요셉. 내가 깜빡했지 뭔가. 그만 화 풀게. 줘야 할 품삯이 얼마인가? 5데나리온. 아버지는 손가락을 펴보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늦게 주는 대신 이자를 쳐서 줌세. 자, 6데나리온. 떡집 주인은 허리춤에 두른 전대에서 돈을 꺼내 아버지 쪽으로 내밀었다. 아버지는 빼앗듯 돈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멋쩍은 듯 말했다. 이자 따위는 필요 없소. 아버지는 한 데나리온을 진열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사람 참. 이자 안 받으려거든. 포도주나 한잔하고 가. 떡집 주인은 반쯤 포도주가 담긴 컵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컵을 받아든 아버지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떡집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요셉, 미안하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네. 싱거운 소리는. 아버지는 떡집 주인을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그 길로 목공소를 향해 비척비척 걸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눈앞에는 좀 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느린 그림처럼 되감겨 지나갔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목이 메었다. 기억난다. 나를 팔기로 한 용감한 영혼 제이와의 약속. 그래, 똑똑히 기억난다. 나는 지난번 디베라에서 열린 열심당 집회에서 내 또래의 청년 한 명을 만났었다.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기억이 났다. 제이, 용감한 영혼 제이였구나. 그가 거기에 있었구나. 제발 기억해다오. 선물. 아버지는 그 길로 돌아와 다시 이틀 동안 잠만 잤다.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얼굴을 하고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아대며. 동생들은 아버지 머리맡에서 킥킥대며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그때 누군가 침상 바닥에 까는 이불을 들고 들어왔다. 동생 야고보였다. 다들 뜨악한 표정으로 야고보를 바라보았다. 야고보는 시선 따위에 아랑곳 않고 아버지의 침상 아래에다 이불을 깔았다. 그리고는 그 위에 벌렁 누워버렸다. 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불 위에 널브러졌다. 어머니는 이불 몇 채를 더 가져다가 침상 둘레에 깔았다. 그렇게 이틀간을 어머니와 동생들은 밀린 휴가를 즐기듯 아버지 곁에서 뒹굴었다. 아, 잘 잤다. 여보, 물 좀 주구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은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물 달라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어머니가 주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주변에 널브러져 서로 뒤엉킨 채 잠들어 있는 동생들을 보며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내민 물잔을 받아들고는 턱짓으로 두어 번 동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다 뭐요, 궁상맞게. 뭐 어때요? 재미있잖아요. 놀러 온 것 같고. 어머니도 웃으며 대꾸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목공소에 나오기 시작했다. 말이 조금 어눌해진 것과 비척거리는 걸음걸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다. 아버지는 목공소를 한 바퀴 휘 돌아보더니 이내 대장간 화덕에 불을 지폈다. 잠시의 시간이 흐르자 불은 화구 가득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목공소를 빠져나가며 혼잣말을 뱉었다. 거참, 발이 천근일세. 잠시 후 아버지는 인근 야산에서 주워온 팔뚝만한 나무 토막들을 아름가득 들고 들어왔다. 나무 토막들을 화덕 옆에다 내려놓은 아버지는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나무 토막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화덕 옆에는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쌓인 장작더미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장작 쌓기를 끝낸 아버지는 한 차례 소나기를 주무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화덕 안으로 나무 토막들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풍류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만들어낸 바람은 화덕 안으로 몰려들어가 한겨울 창가에서 으르렁대던 미친 바람 소리를 냈다. 아버지는 한나절을 그렇게 화덕 앞에 앉아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는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손바닥처럼 생긴 넓적하고 두툼한 쇠조각을 화덕에 넣고 달궜다. 쇠조각은 곱게 물든 단풍잎처럼 투명하게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기다란 부집개로 쇠조각 한 구퉁이를 덥석 잡더니 모루 위에 올려놓았다. 쇠조각을 물고 있던 부집개 잎도 벌겋게 달아올랐다. 모루 옆 나무 물통에는 물이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남은 한 손으로 뭉툭한 쇠망치를 잡고 모루 위에 놓인 투명하게 달아오른 쇠조각을 힘차게 내리쳤다. 아버지 곁으로는 붉은 별들이 작은 포물섬을 그리며 쏟아졌다. 67번 아버지의 망치질이 이어지자 쇠조각은 검붉은 색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쇠조각을 물고 있는 부집개를 나무 물통 속에 쑤셔 박았다. 물통에선 마른 번개 내리꽂히는 소리가 나며 짙은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오후 내 일정한 간격으로 불림과 담금질 사이를 오가며 화덕 앞에 앉아 있었다. 목공소에 나왔던 어머니가 뭘 하는 게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꾸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움직임은 마치 이 땅에서 울리는 마지막 제사인 양 느리고 신성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화덕 앞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목공소에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화덕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잦아든 불씨가 재를 덮어쓴 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물건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떠밀려 나는 목공소 밖으로 나와야 했다. 나는 할 일 없이 마당 한편을 서성대며 폐목재들을 뒤적거리는 것으로 한나절을 보내야 했다. 그날 오후부터 아버지는 숫돌에 대고 넓적한 쇠조각을 갈기 시작했다. 간간히 뿌려지는 물기 덕분에 미끄러지듯 숫돌 위를 오가는 쇠조각은 사각사각 예리한 소리를 내며 나를 세워갔다.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한나절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튿날 아버지는 헬몬산에 다녀오겠다며 새벽길을 나섰다. 여느 때와 달리 목공소를 빈번히 드나드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근심이 묻어나왔다. 대장간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버지가 만들던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늦게 아버지는 한 뼘 남짓한 팔목 굵기보다 조금 가느다란 가시나무 줄기 2토막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의 이마와 손등엔 가시에 긁힌 흔적들이
붉은 실로 바느질을 한 듯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머니가 내온 무화과 음료를 마신 후 다시 대장간 화덕 앞으로 갔다. 아버지 앞에 놓인 탁자 위에는 나무 다듬는 칼과 가시나무 줄기 2토막 그리고 모래종이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쌓아놓은 장작을 조금 헐어서 화덕에 불을 피웠다. 그날은 풍로를 돌리지 않은 탓에 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가 목공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화덕 속에다 뾰족한 쇠꼬챙이 하나를 반쯤 집어넣고는 탁자 위에 놓였던 가시나무 토막을 다듬기 시작했다. 칼로 다듬고 모래종이로 문지르고 다시 깎고 또 문질렀다. 가끔은 양손에 나무 토막을 들고 2 팔을 나란히 내밀어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잘 다듬어진 나무 토막 하나를 땅바닥에 세웠다. 그리고는 화덕 속에 빨갛게 달궈진 쇠꼬챙이를 꺼내 나무 토막 중심에 박아 넣었다. 쇠꼬챙이는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나무 토막 중심을 뚫고 들어갔다. 잠시 후 나무 토막은 마창이 났다. 아버지는 똑같은 과정으로 남은 하나의 나무 토막에도 마창을 냈다. 이튿날 아침 목공소에 나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화덕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화덕을 보고 앉은 게 아니라 현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손짓으로 불렀다. 내가 화덕 근처로 다가가자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천으로 둘둘 마른 물건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대패를 건네봤던 날처럼 엉거주춤 서서 아버지가 내민 물건을 받아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달리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 본 아버지의 눈은 맑고도 깊었다. 아버지는 눈짓으로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가리켰다. 나는 둘둘 말린 천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칼이었다.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린 나무 껍질 벗기는 칼이었다. 가시나무 손잡이에 껍질 벗기는 칼. 아버지의 이마와 손등에 난 가시에 긁힌 상처. 순간 나는 천리 밖으로 밀려나 버린 듯 아버지의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기억났다. 마침내 기억해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얼마 전 기억난 용감한 영혼 제이와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모두 기억이 났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장작더미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어느 순간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장작개비 몇 개가 아버지 머리 위로 굴러떨어졌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반쯤 일으켜 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내 외침을 듣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아버지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내가 아버지를 들쳐업자 어머니는 등 뒤에서 부축을 하며 말했다. 의원 부를 필요 없다.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졌던 그 침상 위에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2 손을 꼭 잡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젖은 눈시울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가 미세하게 입술을 달작거렸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나는 분명하게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포개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은 껍질 벗기는 칼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선물. 하지만 나는 언제나 받고 있었던 선물. 그래서 내게는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다. 나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피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피 속에 흐르는 오래된 가문의 기억과
지켜야 할 종교적 전통과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생존의 기억들 모두를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다윗의 가문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이유였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데 가장 거추장스러운 장애가 될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오래된 가문의 기억과 지켜야 할 종교적 전통 앞에서 정직하게 고뇌할 것이기에. 그리고 그 고뇌가 나를 깨워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할 것이기에. 아버지도 그것을 기억해냈더라면 그처럼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는 그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훌륭하게 해냈다. 다만 그것이 하고자 했던 일이었다는 걸 기억해내지 못했을 뿐.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워했을 뿐. 그래도 괜찮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기에. 그래서 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출가. 아버지가 떠났지만 내 기억은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왔는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 그 모든 것들은 기억났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기억나지 않은 것이 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남은 가족들은 나사렛 시장 안에 있는 야채 가게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 없이는 목공소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결과였다. 집과 목공소를 넘기며 받은 돈으로 야채 가게를 구입했다. 야채와 곡물을 함께 취급하는 가게였다. 가게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활할 수 있는 방 2칸이 있었다. 방과 방 사이에는 작은 주방이 있었다. 방 한 칸은 남동생들이 사용해야 했고 다른 한 칸은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사용해야 했다. 나는 주로 야채 가게의 한 모퉁이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방에서 지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성인이 다 된 동생 넷과 함께 지내기에는 방이 너무 좁다는 것을. 바야흐로 내가 나사렛을 떠나야 할 시간이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새로 들어올 곡물과 야채를 받기 위해 가게 안을 말끔히 정리하던 날, 나는 수일 내로 나사렛을 떠날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려고 생각해둔 곳은 있니? 세상을 조금 돌아보려고요. 나는 맥없이 대답했다.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기억 탓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떠나야 할 때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다. 네 사촌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신의 뜻을 전한다더구나. 혹 네가 함께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브랜드 생각이 났는지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툭 내뱉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어디라고 하던데 나도 들은 말이라 정확하지는 않다. 사촌형의 존재에 대해 어머니가 몇 차례 들려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여행 중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러려무나 너희 걸음에 신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몸을 일으키더니 동생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튿날 새벽, 아직 꿈결에서 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 두 손을 잡았다. 어머니였다. 나는 눈 뜨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날 밟기 전 이곳을 떠나리라 마음먹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내 흐트러진 머리칼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예수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기 위해 태어났단다. 내 유년의 머리맡에서 만트라처럼 들려오던 어머니의 태몽 이야기. 나는 어머니의 중얼거림에 맞춰 한 글자 한 글자 조판하듯 뇌리에 새겨 넣었다. 너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너는 온 백성들을 죄에서 노연하게 할 사람이란다. 눈을 떠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내 이마를 어루만지더니 수염 덥수룩한 볼에다
가볍게 키스를 했다. 어머니 입술 주변으로 흘러내리던 미지근한 물기가 내 수염에 옮겨 묻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눈뜨지 않은 채 한참을 더 죽은 듯 누워 있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입가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어스름한 가게의 통로와 어머니가 잠든 방구석으로 스멀스멀 기어다녔다. 나는 간밤에 작정한 대로 날 밝기 전 나사렛을 빠져나왔다. 나는 어머니의 주문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기억해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온 백성들을 죄에서 노연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다.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막막했다. 나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얼마 전까지 살았던 목공소로 향했다. 수많은 기억을 되살려준 곳. 나는 어쩌면 마지막 기억의 단초를 그곳에 흘리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산기슭에는 밤과 아침이 교차하는 태구의 순간이 어슬렁대고 있었다. 목공소 마당 한편에 낡은 기억처럼 쌓아두었던 폐목재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낯선 마당가에 서서 복잡한 퍼즐을 맞추듯 지난 기억의 조각들을 이리저리 깨어 맞추고 있었다. 아니 자네, 이곳에 살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목공소를 넘기기로 하고 셈을 치르던 날 어머니 앞에 서 있던 남자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다. 남자는 인사도 받지 않고 되물었다. 예서 뭘 하고 있던 건가?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이 새벽 어딜 가시게? 예, 요단강에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나도 흠칫 놀랐다. 마당가를 지나면 가나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벼랑바위를 돌아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니 틀리지는 않은 말이었다. 그런가? 잘 다녀오시게. 남자는 무심한 눈길로 마당가를 훑어보더니 이내 목공소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간밤에 어머니께서 무심코 던졌던 말이 떠올랐다. 네 사촌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신의 뜻을 전한다더구나. 혹 네가 함께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요단강. 어쩌면 거기서 내 마지막 기억의 실마리를 찾을지도 모른다. 나는 미친놈처럼 혼잣말을 하며 마당가를 벗어났다. 걸음은 이미 갈림길을 향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다.